오늘 모신 분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제 김서희 아나운서이시고요. 여러분들 선배시고 아주 예전에 이 강의도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고 하셔서 아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번의 실패, 영번의 시도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줄 예정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도서관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닐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작년에 올 때도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요즘 친구들 다 자가용 가지고 다니나 봐요. 주차할 공간이 없네요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저기 위에 운동장 위쪽으로 거기 주차장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길 따라서 조금 있고, 그리고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A동이나 이 둘러서 거의 주차장이 없었었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은. 근데 지금 건물마다 다 둘러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포기하고 여기 불법 주차하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요, 감사하게도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됐었고요. 재작년에도 한번 뵙긴 했었어요. 조금씩 내용을 바꾸고요. 그리고 그 사이 저도 또 발전했기 때문에 발전한 제 얘기들을 또 후배님들께 감사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0번의 실패, N번의 시도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제 얘기를 좀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저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뭐 보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내가 실패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뭐야, 저 재수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정말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지금 이 상황일까? 나는 왜 실패한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지금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구나,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올해로 방송을 한 지가 11년 차가 됐더라고요. 11년 차가 됐고요. 강사로서는 9년 차가 됐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34. 또 다른 분들.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이 차가 얼마 안 날 수도 있어요. 28? 28이면 제가 10대 때부터 방송한 건데? 물론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28? 좋다. 자, 어떨까요? 몇 살일 것 같아요? 88년생이요? 88년생? 88년생보다 어립니다. 91보다 어립니다. 93보다 어립니다. 30살? 31입니다. 올해로. 한국 나이로 따졌을 때. 제가요, 21살 때부터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방송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초반에 방송을 할 때 당시에는요, 많은 분들이 만류를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올해 할 것 같아? 했는데 올해 할 것 같아 물어봤던 사람들 다 방송계를 떠났고요.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게 저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1년 차, 그리고 강의도 9년 차가 됐고요. 쉽게 이제 어느 방송사 다니셨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창원 KBS에 2년 반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HCN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산교통방송, 경북교통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타셨을 때 들으셨던 교통정보, 날씨정보, 고속도로 정보 이런 것들, 국도정보 이런 거 전달해드렸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캠페인 녹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얼굴은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선배라고 하는데 선배라고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학교도 잘 등장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녀가지고 모르셨을 거예요. 보셨어도 항상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목소리로 이 시간 시내도로 곳곳으로 정체는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동서고가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도심 쪽으로 확장해서 주례까지 막힘없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지는 황령대로 따라서 황령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광안대교 상황 살펴보면요. 현재 해운대 방향으로 3, 4차로 따라서 정체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부산 한낮 기온 2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단풍의 절정은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말에 단풍놀이 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뭐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방송계에 뭐 발을 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PD님들이 연락 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불꽃놀이 했었죠. 올해는 제가 생중계를 나가진 않았는데요. 매년 그 현장에 생중계 제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니지 않더라도 전화가 옵니다. PD님이 서희씨 요새 뭐 해? 바빠? 네 바빠요. 우리 불꽃놀이 처리되었는데 생중계 나가라고요?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가는 김서희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서희입니다. 이곳 현장은요, 일찍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붐비기 시작했는데요. 가족이면 가족, 연인이면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삼삼오오 이곳을 붐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아무쪼록 이런 방송을 했었고요. 방송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 HNC라는 회사의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회사 피치스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IR 피칭 이런 것들 하는 거 거기에 제가 교육이사로 올해 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밑에 보시면 여러 교육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2년 전이에요. 2022년도. 우리 저기 어디냐? 백인제 기념관이 아니라 우리 어쨌든 본관 맞죠? 본관 2층인가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보다 지금이 좀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그쵸? 점점 시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작년이에요. 요때보다 작년이 좀 더 어리죠? 이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아무쪼록 제가 감사하게도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후배님들 만나뵙고 올해도 만나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작년에 저를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앞의 내용은 좀 비슷한 얘기 또 한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인 기업으로서 대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이자 쇼스트이자 리포터 그리고 행사 MC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만나뵙는 것처럼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요 1994년 4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요,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 아빠의 이제 꿈과 희망이었죠. 그래서 이제 키워가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람도 있지만 너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하고제비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운동도 좀 잘하는 편이라서 운동도 되게 잘하고 많이 시키면은 그만큼 성과도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뭐 공부도 못하진 않았습니다. 다방면으로 관심도 많았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다 겪어가잖아요. 저는요 사실 하고 싶은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승부욕도 있어서요. 그거를 약간 꼭 내 것인 양 쟁취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조금은 너가 그런 집착하는 거를 버릴 필요도 있다 했었거든요. 키우면서 좀 힘들었대요. 예를 들면 운동해가지고 지고 오면 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분해가지고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또롱또롱하게 고여가지고 막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였대요. 근데 제가 전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가지고 선수 제의를 받기도 했었고요. 제가 격투기도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무에타이를 한 2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제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 갖고도 이제 학교 대표에서 나가서 뭐 상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참 재밌는 거는 체력장을 학교 대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장을 학교에서 중학생 때 여자 2명에 남자 2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시에서 날고기는 어떻게 보면 선출 혹은 선수 준비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 다 나왔었는데 제가 전체 그 체력자만에서 2% 안에 들었었어요. 네, 2% 안에 들었었어요. 약간 우리 올림픽이나 국가대표를 볼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근데 왜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방송 11년차로 자리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아나운서는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저의 꿈은 아나운서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8살 때요,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데요, MBC CM송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의 MBC CM송이 이게 아니거든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따단딴딴, 이런 게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요, 문화방송.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남동생이요, 문화방송을 듣는 거예요. 요만한 꼬맹이들 하나 꽂히면 하루 종일 부르는 거 아시죠? 뭐 뽀로로송도 그렇고 꽂히는 노래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저희 동생이 그때 당시 한 6살짜리인데 그 문화방송에 미친 듯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누나 방송, 누나 방송, 어른들한테 가서 누나 방송, 아빠한테 누나 방송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어른분들이 하셨던 말이 아유야 너는 나중에 동생이 이렇게 누나 방송 하는데 넌 방송국 꼭 가야겠다. 미스코리아도 나갔으면 좋겠고 예쁘게 해가지고 아나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나운서란 직업 자체를 생각해보면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TV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와 나도 저기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TV에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이 있잖아요. 뭐 가수일 수도 있을 거고 연기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CF 스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을 텐데 아나운서? 근데 제가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TV에 나오는 사람 방송국에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막연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되게 말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친구인데 우리 방송부원 이번에 뽑는단 말이야.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갔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부 선생님인데 너 혹시 방송부 해볼 생각이 없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부는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아침에 무슨 조례 방송하고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 음악 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TV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학생회장이랑 부회장이 보통 얼굴을 내비치고요 그리고 방송부원들은 백업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카메라도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도 방송을 안내방송도 해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재밌겠는데?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은요 흥미 그러니까 재미 요소가 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잘하고 싶은 거야. 부장까지 해먹었어요. 감투병이 걸려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방송부를 하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 제가 교정을 했습니다. 5살 때 교정을 해가지고요. 교정을 제가 한 4년 넘게 했거든요. 이빨 교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마이크를 댈 수 없었어요. 발음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영상 촬영도 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음향 같은 거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방송부가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지? 한번 해보지 뭐. 여기서도 교내 방송부원도 하고 부장도 하고 했었어요. 자,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돼가지고 또 부원까지 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학업이랑 부원 병행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또 이제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정 속에서 학교라는 소규모 집단 안에서 조그마한 방송국을 경험해봤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별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작은 공간 안에서도 당연히 사회가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이나 영어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체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도 꽤나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저처럼 방송 쪽을 꿈꾸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학창시절에 이런 거 경험 없었는데 그럼 저는 못하나요? 하신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아나운서나 방송계에 있는 분들 자기 전공 안 살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문방송학과 나오긴 했었지만 자, 아무쪼록 이러한 가정의 10대를 보냈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나오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성적도 성적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에 사실 그 1학년 때 친구들과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잖아요. 학교 안에 친구들. 근데 저는 학교에서 저희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그게 너무 터무니없이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외톨이가 좀 됐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쯤에, 지금은 패스신문이 고교신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동아일보에서요, 패스신문이라 해서 고교신문, 이렇게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기자가 되어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들,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사 쓰고 칼럼 쓰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교생 기자 모집 보이시죠?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사 쓰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연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잘해야겠다. 정기자, 수석기자까지 달았어요. 일기 수석기자까지 달았었고요. 현직 기자님들도 되게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쓴 거라면 우리 학교의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경상권 있잖아요. 이제 앞뒤로 보면 문 단디 닫아라 이렇게 돼 있는 종이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부산에서 우리가 겨울을 교실에서 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써서 올렸단 말이에요. 사진 기사 같은 것들. 근데 전국에서 터진 거야. 너무 재밌은 거야. 그래서 기자님이 연락오셔서 문 단디 닫아라가 무슨 말이에요? 저희 학생 뭐지 물은 거야. 그래서 문 그냥 단디 닫으라고요.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사투리 그냥 문 단디 닫으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단디가 뭐예요? 단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 단디 다다라를 어떻게 설명해주지? 단디 다다다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다다라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스토리들을 찾아서 좀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느꼈던 게 나는 방송도 방송인데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전달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지금 이제 딱 되돌아보면은 저라는 사람은요 재미를 참 좋아하는데 그 재미있는 걸 찾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잘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 재밌네 이렇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런 결과 기사 쓰는 거 참 재밌는데 그래 내가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은 게 꿈이었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문방송학과를 진학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19살 때 제가 사춘기가 왔어요. 진짜로. 남들 사춘기 16, 17 이럴 때요. 그때 얌전하다가 저는 19살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특히 엄마랑 또 많이 부딪혔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엄마 아빠랑 부딪히지 말고 지금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리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부모님이 일단은 저는 신문방송학과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수학이랑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랑 과학 과목을 점수를 되게 잘 받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 상태였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게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다였으니까 지금도 취업 어렵다고 하지만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어준찮게 신문방송학과나 문과 사회계열 가가지고 나와봤자 취업하기 힘들 텐데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취업문이 요만하대요. 바물구멍 뚫기가 힘든데 네가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어제 하도 뭐라 하시니까 실제로 제가 간호학과랑 보건행정학과를 넣긴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의 보건행정이랑 간호학과를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어디를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완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신문방송학과 가서 너 괜히 4년 버리고 또 해가지고 하느니 그냥 지금 제대로 된 데 들어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랑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존중하고요. 심지어 우리 인제대학교는 100병원 갖고 계시잖아요. 너무 존중하고 하지만 내가 과연 거기에 취업을 한다 한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병원에 취업했다 치자. 와 나 1년이면 퇴사하고 다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취업은 그럼 좁은 거 인정. 근데 엄마 아빠 딸 날씬하잖아요. 그쯤은 그냥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솔직히 되게 어이없어 하셨어요. 어이없어 하셨고 그리고 나 근데 너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럴 거면은 학비 보태줄 수 없다 하길래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자, 자, 아무쪼록 그래서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현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더라고요. 저희 후배님들이. 그래서 여기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직까지 감투병이 있었어요. 1학년 총대를 했어요. 1학년 때 들어오시면은 1학년 총대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다 불려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줘야 돼. 19살 때 대학교 가서 누구 사귀는 방법, 뭐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 알려줄 게 아니라 1학년 총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를 꼭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1학년 총대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요, 1학년 때 언론고시 스터디 했어요. 전 아직도 정말 20살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저거 하라잖아요? 못해요. 진짜. 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경향. 얘네들 보수 진보거든요. 그거 각각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요, 기사.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논문이 아니라 논설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썼었고요. 그거를 1학년 때 일주일에 2개씩 했었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알바까지 했었어요. 정말 바쁜 1학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1학년 때 썼던 거 남겨져 있는 거 보면요. 좀 잘 썼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쓰라면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열정이 있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2학기 때는 인제대 신문사에 문화부 기자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신문을 보면 4개를 편찬을 했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들 학교 신문 보세요? 잘 안 보시죠? 그러니까 그때도 잘 안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안 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학우분들이 볼 수 있게끔 참 재미난 기사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축제 현장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막 보수동 책방 가가지고 그때 열정 가할 때 막 밑에서 사진 찍어서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했었어요.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나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성적 떨어지죠? 그리고 건강도 악화가 됐죠? 그리고요, 또 이제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이제 아싸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거의 학교에서요, 밥을 안 먹었거든요.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딸밥집 있잖아요. 그 딸밥집이 그 건물 통으로 딸밥 하시잖아요. 그쵸? 그게 원래 하삼동 커피인가 그 모서리 있는 그 조그만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딸바가 그때 당시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 정도였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딸바가요, 딸기 바나나인데 그 한 끼가 해결이 돼요. 되게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착을 해요. 거기 내려가서 그거 하나 사들고 오고, 그 우리 여기 가운데 학생회관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야, 늘빛가 지하 가면은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커피 우유가 있어요. 그걸 2개를 사오는 거, 1+1.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딸바 먹고요. 그리고 다음 이동 시간에 그 커피 우유를 먹으면서 버텼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1학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싸와 성적 하락에 건강학과까지 오는 거죠. 20살에 이제 다시 고민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길인가?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송사를 못 가고 말 그대로 엄마 아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데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20살에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야, 세상 천지에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너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어떻게 감히 방송국을 들어간다는 꿈을 꾸느냐라고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 혹시 어디 길에서 주워 왔냐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파찌 엄마라고 했었거든요. 난 콩지고 엄마는 파찌 엄마인 것 같아.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그냥 좀 이제 뭐 부모님도 하도 반대하시기도 하니까 좀 다른 길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냥 약간 방황하던 시기였었죠. 근데 그 시기에 저희 과에서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저한테 서희야, 우리 라디오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한번 해볼래? 나 평소에 너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든지 이야기하는 거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너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21살부터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라고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우리 부산 전체 대학생 약간 동아리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기로 들어갔었고, 라디오 국장이라든지 달콤한 연애 상담소를 해가지고 연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꽤나 인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이거 담당 PD까지 잡으면서는요, 부산 내의 뮤지션들, 그리고 우리가 버스킹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초빙을 해가지고 사연을 얘기해주고 이 사연에 맞는 노래를 부릅시다라는 걸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포맷으로 썼던 부분이 플랫폼이 팟빵이고요. 지금도 팟빵이에요. 근데 팟빵이 그때 당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짧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음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전체로 틀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부르거나 아니면 뮤지션을 이렇게 모시거나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꽤나 인기가 있었고 또 지역의 뮤지션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도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도 하고 섭외도 하고 방송 녹음도 하고 편집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제가 처음 KBS나 혹은 이제 TVN 다닐 때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살이 됐어요. 24살. 아직도 이제 31살까지 달려가기에 한창 남았습니다. 자, 이때요,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해운대 해변라디오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부스가 다른 데로 옮겨져서 다른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을 텐데요. 해운대 백사장 위에다가 네모나게 부스를 만들고요. 뒤쪽에는 해변 도서관의 형태로 해서 책도 좀 꽂아져 있고 조그마한 라디오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토일 이렇게 했었나? 그래서 제가 토요일 메인 MC였는데 뒤에는 여름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목금토일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보면요, 그 싸이버거님이 계세요. 하시는 이미테이션 가수처럼 활동하시는 되게 멋진 대표님 계시거든요. 그분과도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정말 날고기는 아주 멋진 선배님들과 많은 이 협업의 기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생각하시면 저한테 가끔 햇병아리였던 서희가 말이야 요즘 너무 많이 컸어 막 얘기한단 말이야. 저 아직도 햇병아리입니다 삐약삐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부산 FC 장례 아나운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의 부산 교통방송에서 실제로 이제 시민 리포터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아까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나와서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돈이 막 엄청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돈 안 되는 거를 하고 있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24살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자생할 수 있는 방송 단체를 만들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마음 맞는 대표랑 함께 이걸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만들었었던 거예요. 초창기 제가 디자인했던 거거든요. 부산이라서 051 FM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디자인되고 지금은 저렇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는 제가 대표의 권한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여기서 뭔가 협업이라든지 내레이션 작업이라든지 뭔가 만들 거 있으면 사업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반에서 이런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요, 이렇게 예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할 때도요,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우리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한다? 녹음실을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요, 이때 당시에 감사하게도 한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금정구에 가면 아트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쉐어하우스의 개념인데, 쉐어하우스라고 하면은 이제 살아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쉐어하우스 공간인데 각각 개인 공간이야. 뭐 고시원보단 좀 더 낫고 공용 공간들이고 굉장히 되어 있거든. 사무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층 공간에 한 공간을 받아서 여기에 지원을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셨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녹음실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는 몸뚱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싹 다 저희가 다 붙였어요. 저희가 다 붙이고 만들고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갔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곡동 녹음실을 만들어서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이제 25이에요. 이때 저는 모바일 쇼스트로 활동을 시작하기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 가서 경북교통방송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방송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살에는 돌아와서요. 치치핑핑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부산 기반이고요. 여기서 도깨TV MC로서 활동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영상 보면은. 네. 그리고, 그, 헤이진이 있거든요. 헤이진이, 뭐, 캐리 언니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나 헤이진이야, 캐리 언니야 한 적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죠. 헤이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다가 제 목이 아파서, 나 헤이진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이 그래도 꽤 애기들한테는 뭐 인기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렸던 애기들을 키웠던 어머님들이 가끔 저를 알아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하이디 언니 아니에요? 맞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실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퀴즈 방송도 했었고요. 그리고 부산 교통방송에도 본격적으로 시민 리포터가 아니라 캐스터와 리포터로서 활동 취재 리포터로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현대 HCN MC도 했었고요. 그리고 창원 KBS도 다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부산교통방송 다니면서 HCN 하면서 창원 KBS까지 다 했었어요. 왜냐면 다 프리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방송 쪽은 물론 이제 정규직 개념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송 진행자, 리포터, 캐스터 같은 경우는 프리 계약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 계약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퇴사는 창원 KBS는 2022년 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가 21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벌써 2024년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차로 따지니까 11년차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그 본관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에요. 20대 저는 방송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면 30대 저는 방송인 출신 여성 기업가로서 교육과 미디어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 혼자 약간 벅차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2024년 이제 완전히 30대 들어섰어요. 우리 그 윤석열 나이 해도 저 완전 30이거든요. 조금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작년에 미스 인터컨티넨탈이라 해가지고 미인 대회를 나갔었어요. 그게 이제 미스 인터컨티넨탈이 만 29세 이하여야 되거든요.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 붙어 있는 모든 대회는 전 못 나가요. 확실하게 30대여가지고. 자, 혹시나 계획 있으신 분들은 30대 안에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20대 안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30대에 저는 여성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더 많이 발행했고요. 더 많이 발행했고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기업 대 기업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는 사실 부산에 거의 잘 없었어요. 어제 제가 또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부산, 서울을 굉장히 오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 영역도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제가 원래는 강의도 뭐 스피치 기반을 하고 면접이나 취업 기반의 강의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턴 사원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그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적인 것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교육의 역량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면 올해 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한 4개 정도 꼽아봤어요.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치스 파트너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원래 서울부터 그랬지만 창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창업 도시 해가지고 창업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고 청년 창업 쪽을 되게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경남 쪽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창업 관련 행사를 가거든요. 2군데 가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컨설팅 해드리고 그리고 발표 자료 만들어 드리는 거 도와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어떻게 이제 내가 CD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지 이런 컨설팅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대표님의 아이템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얘기할 것이냐, 요거를 저는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육 파트에 스피치 교육 파트 이사로 제가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아마 내년엔 좀 더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또 한 회사를 대표님이랑 이제 팁스 관련해가지고 이 대표님이랑 컨설팅을, 개인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아이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발표를 하실 때 일단 자기가 너무 긴장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성과를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임팩트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져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화요일에 발표를 하셨거든요. 어제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20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한 130여 건 정도 교육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만 봤을 때 130여 건이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부산, 서울 오가고 그리고 제가 강의만 전담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면 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손목이 이렇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올해 강의안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강의안을 내가 몇 개를 만들었지 했더니 한 83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인간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까지 강의안을 83개 만들었다는 게 약간 도른 거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그 발표한다고 PPT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우리가 뭐 하시다 보면은 뭐 과제하고 뭐 하고 만들어 보시면 그거를 올해 1월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83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안 자체는 저는 뭐 40장에서 50장 보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100장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많은 교육을 했었구나. 나름대로 뿌듯하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해요. 행사를 했을 때는 뭐 축제를 하기도 하고 공식 행사도 하는데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31살이 되는 동안에 다른 후배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전 연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페이에 있어서 조금은 높잖아요. 그럼 이게 조율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자율 경제에서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값어치를 얻고 가려면은 나름대로의 내만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꼭 저여야만 하는 부분이 한 파트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 약간 건강해 보이잖아요. 운동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운동과 관련된 행사들을 내가 매년 주력적으로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고 나머지도 다 잘해요 하면요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었고 2가지 파트를 생각했어요. 제가 미인대회를 작년에 나갔다 했잖아요. 작년에 이제 수상자였어요. 수장자가 됐네요. 수장을 시켜버렸네요. 자, 수상자였어요. 올해는 MC로 갔었고요. 내년도에는 여기 조직위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 진행하는 것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MC 미인대회 같은 경우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보디빌딩 대회 쪽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WMBF 코리아 대회 했었고, 올해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BBBF를 해가지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대 500을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는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하는 클래식 행사들도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아마 제가 MC를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의 삶은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재미 이런 것들을 좀 찾긴 했지만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재밌다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를 좀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게도, 정말 럭키하게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남들보다 좀 빨리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이제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오래 봤던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알게 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돈 잘 벌잖아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근데요 사실 돈이라는 가치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아직 제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전 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온전하게 김서희라는 이름,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아니면은 대표 김서희입니다, 강사 김서희입니다, 이렇게 했던 온전하게 이런 뭔가 직업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걸로 제 생활, 지금 현재의 생활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31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27부터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27 이전에. 근데 방송 많이 하셨다 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방송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진 않습니다. 네. 저는요,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어요 라고 오는 후배님들한테는 실제 그 페이를 알려드립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취재 같은 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부산 TVN에서도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창원 KBS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 창원 KBS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공영 방송이잖아요. 한국 방송이잖아요. 그쵸? 자, KBS에서 제가 처음에 취재할 때 받았던 거 뭐였을까? 방송 하나.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8만원? 그거보다 작습니다. 네? 5만원? 네, 5만원. 5만원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표정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래도 해야지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5만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2년 반 있었다 했잖아요. 진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서 마지막에 제가 퇴사할 때쯤에는 8만원인데요. 거기 플러스 교통비를 주십니다. 근데요, 창원이잖아요. 저 해운대 살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3시간 걸려요. 자, 근데 취재를 하는 창원 KBS 기준으로 거리로 줍니다. 근데요, 최대치가 11,000원이에요. 최대치가. 근데 재밌는 거는 취재를 하려면 자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 우대입니다.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근데 그거를 2년 반을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 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창원 KBS 다닐 때 제가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취재거리,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뉴스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지역에서는 재미난 이슈가 잘 없어요. 정말로.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뭐 살인사건도 있을 거고요. 제가 있었을 때 당시에는 대학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여자 학생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김해에 있냐? 창원에 있냐? 없죠. 지금 당장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저기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실태조사 들어가는 거야. 그걸로 그걸로 방송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몇 년 전에 그 수돗물에서 뭐 이상한 거 뭐 나와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환경부 난리 나고 뭐 브리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는 지금 수돗물이 안전한가? 싹 다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나름 공부하고 또 이제 그 법 관련된 거 있거든요. 살면서 법 관련된 거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굉장히 똑똑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한다? 이제 사람 찾는 거 잘합니다. 제가 사람 찾는 거. 담당자 찾기 잘하게 됐고요.
자, 무엇이든 경험한 것들은 다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즐기면서 다녔었고요. 지금 와서, 지금 나이에 만약에 다시 그 방송으로 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안 가죠. 지금은 안 가는데. 지금은 안 가는데. 그만큼 저도 성장했거든요. 더 많이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요. 그래도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김서희로서 온전하게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들에 돈을 버는 거,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4년 정도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매달 돈이 없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지금 현재 저도 진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진로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10대 때 하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맨날 진로 수업 하잖아요. 근데 재미없는데요. 아, 제가 지금 성인인데 무슨 진로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진로가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로는요, 개인이 일생 동안 겪는 경험의 총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 10대 때,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요, 어떤 공부할 거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고, 이런 것도 진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아, 이제 명절에 어디 가는 거 되게 싫거든요. 언제 결혼할 거냐 해요. 이것도 진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거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낳게 된다면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이것 역시도 진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뭐 동아리 생활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중앙에 보면은 포토홀릭이라고 있는데요. 포토홀릭에 제가 회장이기도 했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냐? 카메라 없었어요. 카메라 없었지만 이제 제가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도 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 여러분들의 취미, 자기 개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진로의 의미가 굉장히 확장된 형태잖아요. 우리가 너무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만 진로는 아니더라는 얘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진로라고 생각한다면 뭐 해먹고 살지를 제일 많이 생각했었는데 현재 시점에 저는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 30대 안에서는 나의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유명한 워커홀릭입니다. 일하는 걸 중요시 생각하고요. 또 뭐라고 할까 이런 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까라는 생각 들잖아요. 노는이 일하자요. 재미 추구했죠. 재미 추구를 일에서 얻기 때문에 노는이 일하자라는 주의긴 했어요. 그러다 이제 곳곳에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것조차 신경 쓰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해서 내가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방향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현재는 이제 운동을 거의 주에 2, 3회씩 하고 있거든요. 뭐 테니스도 했었는데 지금 이래서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내년에 뭐 바프는 찍었었고, 내년에 한번 보디빌딩 대회를 한번 나가볼까 살짝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걸 꽤 좋아해서요. 요리해가지고 먹고 이런 것들에 제가 소소한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해서 맛있는 걸 해주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진로 나는 첫 번째 직업생활, 진학생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의 가정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실패의 의미를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국어사전에 검색을 했더니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실패하고자 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일을 잘못해서 그르친 걸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시도는 무슨 뜻일까? 시도는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강사님, 저는 P여가지고, 저도 P예요, 여러분들. P여서 계획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뭔가 끊임없이 행동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좀 부딪혀 보는 것들이 시도가 아닐까를 생각해요. 그러면 성공은 뭐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 근데 그 하나 이뤘다고 거기서 그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면 저는 N번의 시도 끝에 내가 원하는 바를 성공시킨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고 즐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지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거야. 네 번째 시도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사실 뒤쪽에 보시면은 그래도 명색이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스피치 강의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은 기간 스트레칭은 그냥 일단 넘어가 볼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복식호흡도 있는데 이거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 단시간에는 어떻게 안 돼요. 자, 발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발음하시는 데 좋은데 발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음으로 된 게 있고요. 그리고 모음으로 된 게 있습니다. 자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떨리는 거요? 아니요. 혀가 관여를 합니다. 혀가. 그래서요. 미음, 비읍, 피읍, 쌍, 비읍이 있는데요. 얘네들 밑에다 으 붙여볼게요. 무, 브, 프, 뿌. 자, 얘네는요, 입술 소리요.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들. 만약에 내가 무브, 푸, 뿌 하거나 마바, 파빠 모음을 붙이든 간에 얘가 입술이 안 붙어요. 그러면 잘못 발음하고 계셨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얘는요, 거의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없어요.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니은, 디귿, 티읕, 쌍디귿, 니을. 자, 얘네는요, 이 윗니에 뿌리 쪽에 혀가 닿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꼭 눌릴 필요도 없어요. 느, 드, 트, 뜨, 르. 자, 특히 르 어디 닿아요? 요렇게 닿이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얘도 여기 닿아야 됩니다. 한국식 발음에는요, 영어식 발음이 아니에요. 르가 없습니다. R 발음이 없는데요. 과도하게 많은 분들 되게 많아요. 랄랄라 이렇게 없어요. 우리는 랄랄라입니다. 랄랄라. 자, 랄랄라. 그래서 이 근방에 리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느, 드, 트, 뜨, 르. 자, 이렇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잘못 발음하고 있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나오죠. 시옷, 치읓, 쌍시옷, 쌍지읒. 자, 요거 같은 경우도요, 이 시옷이요, TH 발음하시는 분들은요, 과도하게 앞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스, 즈, 츠, 스, 즈. 네, 스, 즈, 츠, 스. 네, 스, 즈. 약간 중국 같죠? 네. 중국은 여기에 성조 들어가잖아요. 중국도 배웠었거든요. 슈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붙어야 되고요. 자, 기역, 이응, 히읗, 쌍기역. 자, 얘네 같은 경우는요, 표현을 해보자면 목구멍에 이쪽이 닿는 것 같지만 사실 닿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살짝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발음하실 때 우리가 지금처럼 환절기에 목 여기 부으면 목 아프잖아요. 당겨서 아프잖아요. 그 느낌에 가까워요. 그, 으, 크, 끄. 여기가 당긴 느낌입니다. 그, 으, 크, 끄. 가, 아, 카, 까. 여기가 당긴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요. 히읗. 히읗은요, 어디에도 닿는 게 없어야 돼요. 목구멍 소리입니다. 흐, 하, 호, 후, 흐.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무 데도 안 닿아야 돼요. 혀가. 자, 그래서 속성으로 자음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따라하기 민망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시고 난 안 닿는데? 그러면 여기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 사실상 이제 딕션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모음만 잘 발음해도요, 전달력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음은요, 손가락 3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아가요, 생각보다 크게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요렇게 넣지 말고
요렇게 다 들어가요. 요렇게 세워가지고 이 정도로 집어넣지 않으셔도 돼요. 요만큼만 돼도 되거든요. 굳이 막 이렇게 넣지 않으셔도 돼요. 요 정도 크기는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야. 네, 그리고 어는 두 개예요. 여. 그래서 아와 어가 요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냥 아나 언어 다 비슷하게 조그맣게 말을 하시고 계세요. 특히 이제 우리 경상권에 있으면요, 우리 크게 입 벌리지 않아도 좋거든요. 왜냐면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 니 밥 먹는다, 밥 먹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알아먹잖아요. 맞나, 오늘 뭐 하는데, 이번 시간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 이번 시간에 뭐 별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온다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웅얼웅얼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발표를 한다거나 하고 여러분들 면접 상황이라든지 내가 똑바로 나의 의사를 밝힐 때는요, 입모양을 크게 해주셔야 전달이 좋아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어 같은 경우는 여. 자, 오와 우는요, 하나예요. 오, 우. 넣을 필요 없어요.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오, 우.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오, 우. 자, 오는요, 엄밀히 따지면 입이 살짝 안으로 말려요. 오. 근데 우는요, 최대한 내밀어 주셔야 돼요. 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와 이는 스마일이에요. 이. 자, 여기서 응용을 들어갈게요. 우리가 인사말을 건넬 때 안녕하세요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가 있습니다. 단아까를 꼭 쓰라는 건 아니에요. 저 군대 다녀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인사를 드릴 때는요, 저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를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면요, 습니까? 요 라인들이요, 웃음을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습니, 미소잖아요. 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까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자, 세 개, 두 개, 하나, 스마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요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아니, 그 아나운서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계속 자랐고요. 부산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사투리 어떻게 고쳤어요? 그러게요. 사투리 어떻게 고쳤을까요? 저 사투리 근데 쓰긴 씁니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부산 출신으로서. 그럼 이제 가끔 물어봐요. 뭐 우리 선배님들 만나뵈면은 서희야, 근데 서희는 부산 사람이야? 네,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투리를 안 쓰지? 뭐 쓰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뭐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설마 오빠야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 말고 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드려야 되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 요것만 하셔도요, 악센트 기법만 하셔도 사투리를 조금 교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발표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앞머리에 악센트를 주는 건데요. 쿵, 짝, 짝, 쿵, 짝, 짝, 요거를 생각해 주세요. 박치면 어쩔 수 없긴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가고, 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해도 잘 들리죠? 근데요, 가고, 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랬을 때 의도적으로 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할 수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서희입니다. 모든 거에 힘을 줘서요, 또박또박 얘기한다고 전달력이 높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요, 훨씬 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참 말을 맛있게 잘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 귀에 때려 넣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걸 계속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제는 조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귀찮으시겠지만. 자, 가고, 기어가고, 걸어가고 아니고요. 뒤에 가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앞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고, 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들었어. 우리 경상도 바이블. 가고. 네. 기어가고. 네, 고에다 넣는 거예요. 자, 가고.
기어가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교수님, 가고, 기어가고. 자, 다시. 가고 아니에요. 가고. 자, 네, 가볼게요. 가고. 좋아요. 기어가고. 걸어가고 아니에요. 걸어가고. 뛰어가고. 자, 다시. 가고. 기어가고. 자, 힘들죠? 자, 그러면은 자, 밑에 해볼게요. 지고 가고, 이고 가고, 놓고 가고, 들고 가고. 해볼게요. 시작. 지고 가고, 이고 가고, 놓고 가고, 들고 가고. 툭 떨어뜨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모음이 들어가는,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이중 모음입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요. 대한관광공사, 강진관광관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도요, 우리가 의미를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대한관광공사 이렇게 덩어리를 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 관광가의 과장이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악센트를 주시면 훨씬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자, 밑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읽어보시잖아요. 여기 입에서 깽가리 소리 나요. 촤촤촤촤촤촤 하거든요. 진짜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여기 같이 다 같이 조달청부터. 네. 네,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참고로요. 요거 쌀입니다. 그리고요, 쇠창살 그대로 읽어요. 쇠 아니고요, 쇠창살. 네, 새 아니고 쇠. 새는 만세 할 때 새. 자, 해볼게요. 조달청 청사창살은 쇠창살, 항만청 청사창살도 쇠창살. 요렇게 악센트 주실 수 있고요. 밑에 같은 경우도 고려고 고요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려고 고급 제가 헷갈리네요. 자,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려고 교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 이렇게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뭐 이런 걸 가져왔나 싶잖아요. 자,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깔순이가 기린 그림을 그렸는데 상을 탔다 못 탔다? 못 탔단 말이에요. 상 안 탄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강조 주는 겁니다. 깔순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상 안 탄 기린 그림이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깔순이가 그린 그림은 기린 그림은 상 안 탄 기린 그림이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깔순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상 안 탄 기린 그림이다. 이것도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도 성인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거에 힘줄 필요 없습니다. 깔순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상 안 탄 기린 그림이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고요. 자, 갑자기 이제 국어 시간 된 거 같죠? 의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자, 앞에 나오는 의는 어떻게 발음하죠? 의 맞아요. 자, 여기는요? 의사. 민주주. 의. 네, 이입니다. 이. 요거는요? 의. 애입니다. 애. 의는요, 세 개로 발음돼요. 자, 앞에 그대로, 앞에 나오는 건 의, 뒤에 나온 건 이, 얘는 애, 조사네. 자, 그러면은 의회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 요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요거 볼게요. 이게 뭐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자, 사람 이름 3개 나옵니다. 사람 이름은요, 제일 앞에만 악센트 주시면 돼요. 차포프포킨과 칠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우트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토칩,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자, 하나를 쭉 읽더라도 두두두두두두 읽어도 들리시죠? 자, 이게 악센트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오늘 이거 좀 배워가 보셨잖아요. 혹시나 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다면 그 발표 원고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앞머리에 체크를 해서 거기다가 한번 악센트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도 꼭 시켜보고 싶어하는 원고 중에 하나인데요. 한 호흡에 이걸 읽으셔야 돼요. 한 호흡에. 혹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 계실까요? 제가 커피 쿠폰 해드릴게요. 성공한 분께. 네, 성공한 분께. 네. 자, 왜요? 좀 랩 좀 잘하세요? 노래방에서 랩 좀 해봤다 하는 분들?
안 한다. 하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 없으세요? 없으세요? 연습할 시간 필요한가요? 네, 안 촉촉한 초코칩. 저거 하고 나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촉촉한 초코칩이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고 초코칩 네, 안 쉬어야 돼요. 바로 한 번에. 어머. 패스?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능력이긴 한데 저한테 들킬걸요? 자,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다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기 끝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쭈르륵 하다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비가 여기서 옵니다. 포기하고 이렇게 돼요. 진짜로. 잘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전! 도전! 진짜 안 한다고?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성공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초등학생들이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이걸 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TMI이긴 한데요. 가끔 제가 이제 뭐 썸남이나 남자친구가 생기면요. 이거 한번 겁니다. 소원 걸어가지고 이거 성공하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한단 말이에요. 와, 진짜 눈에 불이 막 그렇게도 쓰고 있어요. 자, 나는 의지가 없으신데 다들? 저걸 해가지고 뭐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두 호흡이요? 안 되죠. 이거는 쉬운 무호흡 챌린지? 아니죠. 한 호흡에 하는 거니까. 네, 촉촉한 초코칩 이야기부터 시작 안 하셔도 안 촉촉한 초코칩부터 돌아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이드 있는 분들은 약간 별 반응이 없어요. 촉촉한 초코칩이고 뭐고 간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자, 보시면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다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었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숨 전혀 안 쉬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 인제대학교, 우리 후배님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한다고? 뭘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스피치 같은 경우는 뭐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보긴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발음 조금 기억해 주시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악센트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Q&A 시간 간단하게 가져볼 텐데요. 제가 이제 되게 골똘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사실 그래 뭐 재미있는 거 참 좋아하긴 했는데 한참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 욜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그게 되게 유행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부모님이 뭐라 했냐면 너 계속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욜로가 나쁜 의미인가? 라는 생각했었어요. 욜로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 재미를 단순히 내가 뭐 술 먹고 놀고 하는 거에 아니라 내 인생 자체의 재미를 찾는 거면은 좋은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좀 너무 자극적인 걸 찾나 싶을 정도로 좀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지금도 뭐라 하시죠? 쓰잘데기 없는 짓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근육 씨도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가 그냥 회사에 취업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엄마가 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엄마 내 나이가 30 하는데 그래도 너 하나 받아주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제가 다달이 얼마 버는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긴 하는데 안 하긴 하는데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엄마도 아직 현직에 계시고 아빠도 현직에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전세 자금 대출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도 저를 키울 때 전셋집이 왔다 갔다 했었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 이 집을 산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당연히 이런 대출을 엄마 아빠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생애 첫 대출이 저는 전세 자금 대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요즘 막 깡통 전세니 뭐니 뭐가 많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 약간 상처받았어요. 너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했더니 알고 보니 부모님은 이제 이런 대출 받는 걸 되게 무서워하셨고 한 번도 이제 그런 대출을 해보시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뭐 부산이나 어디 보면은 막 전세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해요. 너네 집은 안전한 게 맞는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다른 집 딸내미들은 뭐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은 뭐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고정적으로 좀 돈을 벌면은 네가 그걸 계획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서로의 계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걱정을 하시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저한테도 지금도 취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제가 방송국 쪽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저도 회사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23살 때 제가 대학교 올라올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나는 딱 3년을 학교를 다니고 4학년 때는 학교를 절대 안 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조기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4학년 때 되면은 현장 실습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1학기, 2학기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부산의 북구예요.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통학을 했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성적도 그렇고 기숙사에 살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생각보다 통학이 왕복 2시간이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버스를 한 두세 번씩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보수적인 저희 엄마 아빠는 딸내미라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원망스러운 건 남자로 태어났어요. 딸내미로 태어났어야 되는 막 억울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와 졸업하고 나서 앞집에 저랑 1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부경대 다녔거든요. 저희 집에 똑같이 걸려. 그 양반은 심지어 그냥 지하철 타고 2호선 타고 가면 되는 건데 저는 버스 2번 갈아타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라냐면 아우 딱해라 통학을 1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얼마 전에 자취방을 얻었대는 거. 저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엄마 딸도 왕복 2시간? 그랬어? 나는 버스 2번 갈아탔어요. 마을버스 타고 거기서 또 갈아타가지고 타고 거기서 또 다시 갈아타가지고 갔는데 경전철 있었죠. 경전철을 타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서 고포에 내려가지고 거기 가서 경전철 타고 경전철 내리면 인제대역에 내린다. 인제대가 있어요? 없죠. 나 진짜 20살 때 인제대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내렸는데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가 그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 이제 3년을 하면서 와, 이 학교를 일주일에 5번 오는 것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싫었어요. 학교가 싫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녹화되고 있는데 학교가 싫은 거 아니에요. 교수님 학교가 싫은 게 아닙니다. 통학이 힘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월, 화, 수, 목, 금을 다 평균적으로 다 오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제 밥은 못 먹었다는 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빌딩도 한번 세워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묶어 오거나 3학년 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묶어 왔었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뭐 화수목 하거나 아니면 월목, 뭐 월수목 이렇게 묶어서 학교 오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다녔었고. 시험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막 했었어요. 시험 힘들긴 하지만 한 번에 땡겨가지고 딱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딱 3학년 끝나고 뭐였냐면 와 나도 워킹홀리데이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워킹홀리데이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호주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호주는 너무 뻔한 것 같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걸림돌이 있었어요. 또 막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지금 부산에 BIFC 건물로 왔어요. 그때 당시에 본사가 다 이동을 했을 당시예요. 제가 23살 때.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올 때요. 지금은 타워 2개 생기고 뭐 여러 개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체험형 인턴이라 해가지고 신입사원 체험은 아니고요. 이제 그거를 붙으면은 대충 서류 면제 정도는 되는 거예요. 6개월짜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지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공이 신문방송학과인데 주택금융공사에 그 채권관리부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채권관리부는 사람 많이 뽑지도 않아서 한 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붙을 것 같은데 지원했단 말이에요. 붙으면은 캐나다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떨어지면 니 하고 싶은 거 해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력서 쓰면서도 이게 붙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제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덜컥 면접까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최종 면접이 3명이 왔어요. 그래서 23살의 저, 30살의 사람, 31명의 사람 이렇게 3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요. 뭐 서희 씨는 뭐 나이도 어린데 우리 회사 들어와가지고 뭐 사실 실질적으로 이 직무와 관련된 걸 하는 게 없다. 잔심부름이라든지 이런 일 할 텐데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어요. 뭐 심부름 같은 거 많이 하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약간 진짜 그 맑은 눈의 쿵냐 알죠? 그 쿵냐 느낌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느낌이 너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보면요. 자, 여기 지원자가 있고 지금 제일 앞줄에 있는 정도의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앉아 계세요. 우리도 앉아서 진행하잖아요. 보통 이 정도의 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저 테이블 보이시죠? 저 테이블 반만한 거. 반만한 거를 사이 두고요. 우리 약간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차장님, 팀장님 2분 요렇게 계시고 저 앉아있는데 심지어 의자도 좁아가지고 이분들이 낑겨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앞에 평가판이 저한테 다 보일 정도 정말 가까웠단 말이에요. 물론 저한테 보이진 않았지만 들고 하셨죠. 그만큼의 가까운 거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이 저한테 뭐였냐면은 소희씨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다른 지원자 같은 경우는 A 지원자는 이거 자격증 있고 B 지원자는 다른 회사에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서희 씨는 우리와 관련된 아무 경험이 없잖아. 우리가 왜 뽑아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냥 떨어뜨리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3살.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아니 떨어지고 싶긴 했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30살, 31살이라고 했던 거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첫 질문이 있었잖아요. 저 첫 질문이 뭐 들어오면 잡일하고 뭐 하고 본인이 원했던 거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괜찮느냐 막 이걸 계속 빌드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맑은 눈이야 쿵냐인 저는 뭐라고 했냐면 잠시 생각한 후에 저는 저의 어린 나이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와서 막상 직무와 관련된 걸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는 김서희 저한테는 이게 제 첫 사회생활이고 그 사회생활로 인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냥 막 두서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뉘앙스로 그냥 얘기를 했었고 어차피 떨어뜨리겠지? 이런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웃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나가보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회사를 다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떨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왜? 이러니까 언니 떨어뜨리고 싶어서 계속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질문을 묻던데? 했더니 무슨 질문 하던데? 언니 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니를 왜 뽑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나 안 붙인다는 얘기 아님?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이렇게 얘기했죠. 약간 왜곡이 됐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랑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목요일인가 대충 금요일인가 뭐 목요일이었을 거야 아마. 목요일에 그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띠링 문자가 온 거예요. 합격했대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엄마 이거 무슨 말이지 했더니 엄마가 야 합격했다네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죠. 이 회사는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다. 그때 당시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들으면, 똑같은 질문 들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이게 택도 받고, 그때 나름대로 약간 비즈니스, 이렇게 오피스룩 있잖아요. 아, 나 이제 어른 된 것 같아. 커리어 우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일주일째 됐을 때 우리 회식하자 했어요. 신입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자, 심사위원분들이 이 리스트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누굴 뽑을 거냐 이렇게 한 거, 누가 괜찮냐. 그래서 얘네 다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부서에서의 니즈는 저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걸 배우진 않는 거였어요. 네, 인턴이었었고. 근데 일을 되게 싹싹하게 잘 서포트할 사람이 필요하긴 했었는데, 최종에 올라온 저를 포함한 3명으로 봤을 때 이 2명은요, 너무 초과된 고스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친구들 왔을 때 같이 직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르쳐놨지만 6개월 뒤에 어차피 나갈 친구인 거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회사에 아예 취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맑은 눈의 쿵야가 어떻게 했다? 전 어린 나이입니다. 저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첫 사회생활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뜻깊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뭐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신문방송학과인데 얼마나 입을 잘 털었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붙인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뽑으셨다는 거. 그래갖고 그렇구나 라고 했었죠. 그래서 딱 진짜 정확히 한 2주 동안은요, 거의 저 한 거 없었어요. 그냥 앉으면요, 앉아가지고 저 물티슈로 한번 싹 닦고요. 그리고 괜히 옆에 있는 거 한번 건드려 보고요. 그러고 나서 서열씨 이거 좀 어느 부서에 갖다 주세요. 네, 이렇게 갔다 왔었어요. 한 2주 정도는 거의. 그래서 9시 출근해서 6시인데 진짜 쓸모없는 난제리 똥자루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딱 2주 지나니까 저한테 했단 말이, 탕비실을 갈 일을 맡기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탕비실에 가가지고 이 차랑 이런 거 넣고, 혹시 요거 물 비어 있으면은 보통 거기 정수기가 이렇게 꽂는 거였거든요. 그런 거 비어 있으면은 채우고 해라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그거를 보통은 여기 이게 다 없으면은 다른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다 했대요. 그러면 이제 남자 직원분들이 이렇게 꽂아주셨대요. 근데 제가 그걸 꽂으래서 진짜 냅다 꽂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 그냥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롯데리아부터 해가지고 미스터 피자 카페도 했었고, 전 올리브영도 했었고, 되게 뭘 많이 했었는데, 탕비실을 저한테 맡겨주셨던 날 이제 채워넣잖아요.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봤더니, 어머 세상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게 뭐 몇 달 지난 게 아니라 하루 며칠 지난 게 아니라 막 1년 전, 2년 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3살이 맑은 눈에 쿵야를 먹어놨어요. 근데 탕비실 맡겼더니 얘가 이틀 만에 갑자기 이따만 거 들고 와가지고 탕비실 안에 싹 다 갖다 버렸다 생각해요. 부장님 바로 뛰쳐나오고 팀장님 다 바로 뛰쳐나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부장님 이거 보시면요, 이거 작년 9월까지고요. 이거는요 올해 지금 3월까지고요. 이거 다 유통기한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어버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드시면 안 돼요. 그동안 배탈 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사무주임님이 그 간식 카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괜히 일을 벌려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저의 가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꼬박꼬박 저한테는 그 프리 시간이 생겼어요. 장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권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좋아하시는 거에 금액에 맞춰서 사왔었고, 그 탕비실에 제가 유통기한 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 부서에. 그리고 이제 저 이전에 이 신입들이 오가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공익요원도 있었고, 인턴도 있었고, 그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또 신입과정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업무들이 있긴 했는데 들쭉날쭉이었고, 이게 체계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6개월 하고 나갈 때 그 신입들이 해야 되는 문서? 뭐라 해야 되지?
네,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 부서에 계속 내려오고 있대요. 지금 들어가는 신입들은 어떤 인간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할까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자, 저는 그렇게 했었고 그 결과 저희 부장님이 옆 부서에 계약직 직원을 뽑았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공고 올리기 전에 올리기 많이 하고 있을 때 우리 부서에 똘똘한 인턴 있는데 얘 좀 있으면 계약 만기야. 데리고 가서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캐나다행은 취소가 되었다. 자, 거기 가가지고 소득 검증 업무를 했습니다. 유동화 자산부로 옮겨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대출을 합니다. 그럼 담보를 건단 말이에요. 그 담보랑 그리고 소득 수준을 같이 봐요. 그랬을 때 이게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봤을 때 그 주기로 봤을 때 이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 대출을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소득 수준을 그 사이에 넘기게 되면 다른 대출을 대환 안내를 합니다. 그 업무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뭐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31살이지만 너가 그때 그 경험도 있고 엄마 그게 지금 8년 전, 7년 전 경험인데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경험이냐.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길래 나는 그냥 회사를 차릴래요. 차리고 저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얘기를 되게 되게 두서없이 얘기를 해드린 것 같지만 저처럼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서 그냥 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내가 봤을 때 저는 다른 거보다는요 뭐 지금 현재 무슨 취업을 한다 직업을 선택한다 이거 결국에는 본인의 길이 다 있거든요. 다만 내가 나 자체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잘하는 게 없는데요.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없을 수도 있고 잘하는 게 좋아하는 게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나 자체에 한 번쯤은 집중하는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그냥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일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말 직업화가 된다면 감사한 거겠죠. 그리고 저는 단순히 꿈을 직업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 체감 못했거든요. 올해 진짜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말로 저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란 직업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저 이미 작년에 백스코에서 행사할 때요. AI 아나운서랑 동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AI 아나운서라고 하기에는 이미 녹음된 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한테 서희 아나운서님 여기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말하는 시간조 타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제가 그거에 맞춰서 한 10초, 7초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가 나랑 쿵짝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응답기에 맞춰서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KNN이라든지 지역 뉴스들 보면요. 되게 이제 저녁 시간대 말고 낮에 하는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올라오는 것들 같은 경우도 AI 기술로 AI 아나운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 나 아나운서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해요? 내가 그 목표를 세웠는데. 그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저처럼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말을 하고 사람이랑 소통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말로써 일을 하고 말로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강연자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로서 방송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행사에 가서는 행사 MC로도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쇼스도 그렇고요. 뭐 정보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성우로서도 뭐 애니메이션 더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런 캠페인 녹음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말로써 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차원에서 내가 또 이 말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업적인 것보다는 진로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행동,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감정,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이걸로써 내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Q&A 한 대 해놓고 한 20분 더 떨어들었어요. 그쵸? 자, 지금 40분이긴 하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제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질문. 저희가 구글 폼으로 네. 질문을 좀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작년과 좀 다른. 오, 점점 스마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뭐 질문은 뒤에 또 얘기를 좀 해주셔서 겹치긴 하는데 이제 말씀을 잘 하시는 것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텅 트위스트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있고요. 말솜씨가 이렇게 좀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솜씨가 좋은 거요. 일단은 말을 했을 때 타인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좀 조리 있게 혹은 전달력이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두 갈식 형태의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서두에 두고 예를 들면은 제가 말을 잘하는 이유는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라는 형태. 라고 전달하는 게 정보 전달 측면에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내가 어제 남자친구랑 어디 갔는데, 야, 근데 거기 그게 되게 맛있는 거야. 야, 근데 맞다. 어제 엄마랑 먹었는데, 엄마랑 아구찜, 와, 대박. 야, 근데 거기 아구찜 저기도 맛있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쵸 요렇게 뛰어가죠. 근데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 뭐예요? 어제 남자친구랑 어디 갔는데였잖아요.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말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하고요. 얘가 벗어나지 않게끔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말을 조리 있게 얘기한다는 거는요. 발표하는 과정에서는요. 뭔가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요. 크게 O, S, C 기법이란 게 있습니다. 오프닝,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징 기법인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요것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얘기를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요. 타인이 봤을 때, 이 사람 참 말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가지고 아까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좀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2시간 내내 저를 보고 있으셨던 거 아니죠? 중간중간 휴대폰도 보시고 카톡도 하셨을 거고 딴짓도 한번 해보시고 졸기도 하셨을 거고 언제 끝나지도 생각해 보셨을 거고 자, 그 사이사이 모든 걸 다 기억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끝나기 전에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해 주잖아요. 그럼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여러 가지를 또 하시고 계신데 이제 방송인으로서 하는 거 외에도 이제 사업도 하시고 교육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방송인으로만 있으셨을 때 어떤 게 좀 힘드셨는지 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업 쪽을 또 생각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들려드렸잖아요. KBS 5만 원부터 시작했다 했잖아요. 자, 5만 원. 네, 맞아요. 5만 원. KBS, 죄송합니다. KBS가요, 7만 원부터 시작했고요. 7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올라갔고, 5천 원씩 올라갔어요. 그리고요, TVN이 그거보다 더 작고요. 그거보다 더 작고요. 이제 제가 작년에 TVN에 인원이 이제 부족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PD님이 서희씨 우리 출연료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랬더니 7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비약적 발전을 했군요 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방송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하잖아요. 방송 출연료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캐스터들 기준으로 보면요. 한 달에 우리가 벌어가는 거 한 130만 원? 많이 벌면 한 15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행사도 있을 텐데 왜 저는 교육이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방송 오래 하면 좋죠. 오래 하고 싶습니다. 방송도. 그리고 방송은 놓지 않을 거고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요. 길게 봤을 때 꾸준하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 부모님은 회사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회사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로 싸는 거 강의들입니다.
그리고 스피치 강의를 되게 잘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적인 강의고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요. 내년도에 저랑 마음 맞는 강사님 대표님들이 계세요.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모아서 저는 1, 2, 3월이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가지고요. 이제 교구를 혹은 교재를 제작을 하고자 하거든요. 이제 학교 단위로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려고요. 저도 나이가 듭니다. 체력이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 대비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교육 사업이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업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에 뭐 관여하는 요식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산업들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러면 저는 그럼 굳이 왜 교육 사업이냐? 교육 사업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콘텐츠, 교육 절대 죽을 수 없는 산업이에요. 아이들 적게 낳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적게 낳을수록 돈을 더 많이 써요, 교육에는. 그리고 그만큼 더 퀄리티가 좋아질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거라서 더 선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겪었는지 대학교 때 겪었는지 다 다르긴 한데 그 이후에 자기 PR을 잘 못하고 말을 좀 잘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네네. 샤이해지고. 네. 근데 사실 회사에 결국 이렇게 면접을 가게 되면 그거 변하지 않고 계속 평가자들이 있잖아요. 혹시 면접에 팁이 있으신가요? 면접의 팁이요? 어떤 면접의 팁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근데 사실 면접에 가서 보면요. 물론 쟁쟁한 친구들 되게 많이 오는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면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자부심, 자신감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환경에 가서 다 긴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긴장을 해요. 근데 딕션 좋은 거 좋으면 좋아요. 근데 딕션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거에서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직무와 관련된 것들 잘 매칭을 시켜주시는 게 당연히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준비해 간 것을요, 누구보다 그냥 자신있게 내뱉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뻔한 소리긴 하죠. 그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최종에 우리가 면접에 갔을 때, 내가 안타깝게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서류에서 안 걸러지고 우리 올라갔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내가 충분히 이 회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괜히 준비한 거 다 못 해놓고 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그 아쉬움을 면접장에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얘기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가끔 그 회사 자체가 나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이 아니라. 왜냐면요, 저는, 녹화되는 무섭네. 저 KNN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KNN 잘 뜨지도 않지만요. 근데 제가 KNN을 한 4번 지원했어요. 4번 지원했고요. 3번 면접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잘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KBS, MBC, 이제 KN이 SBS잖아요. 저는 이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방송국을 간다면 KBS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9시 뉴스 보면 그 상들 있잖아요. 그 각각의 방송사마다. KBS의 상은 어때요? 약간 KBS요? 밝고 무거워요? 약간 우리 재벌가의 안주인 같은 그런 상이잖아요. 조금 굳이 얘기한다면. 자, MBC 같은 경우는요. MBC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다채로운 느낌이고 밝은 느낌이고요. SBS 같은 경우는 3, 4에 비하면 좀 더 영한 느낌에 가깝고 에너지틱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KBS는 내 같아도 나를 안 뽑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감히 제가 평가할 건데 난 MBC와 SBS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와, MBC도 넣어봤거든요. 떨어졌어요. KNN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4번 지원했죠. 3번에 다 떨어졌어요. 진짜로. 근데 KBS는요. 절대 저 안 써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창원 KBS
울산 KBS, 부산 KBS 모두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 안 가죠. 힘들어요. KBS 너무 빡세거든요, 여러분들. 네, 빡세거든요. 근데 KBS에서는 오히려 저 같은 캐릭터가 좀 좋다고도 얘기하셨어요. 시사라고 왜 정적이기만 해야 돼? 라고도 하셨거든요. 네. 뭐 6시 내 고향도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건 KBS에서 6시 내 고향 저 안 써요. 저 시험 쳐봤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거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일단 면접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로서는 내한테 그만큼의 자질이 있다. 본인을 칭찬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날고기고 해 보여도 다 나랑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떨린 거 같겠지만 연습해 갔잖아요. 그거 최대한 다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후련하게 나오자라고 생각해 보여. 만약에 떨어졌어요. 어머 저 회사가 나랑 안 맞더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KNN은요. 그쪽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이 방송이랑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이거 말고도 그 교육회사에도 면접을 봤었어요. 제가 방송국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KNN 한창 떨어지던 시절에 교육회사를 그 옆에 보면 센텀에 교육회사 하나 큰 거 있었어요. 거기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이제 떨어뜨리셨어요. 저를 떨어뜨리셨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좀 허무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력이 좋고 일하고 싶지만 다른 것 때문에 서희 씨를 뽑을 수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지금 한 7년 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면 그때 당시 대표님이 갑이고 제가 을이었잖아요. 갑을관계가 바뀌는 게 3주 전에 있었어요. 이 대표님이 그 회사가 망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새 회사를 만드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업 강의 되게 많이 들어가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피치 강의를 좀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집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부산 쪽에 잘 모르니까 서울에 한 대표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대표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세상에나 우리 그때 면접 볼 때 또 명함 주셔가지고 제가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매년 명절 때 명절 인사드렸는데 매번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7년 동안. 근데 필요해서 연락하려니까 제가 7년 동안 꾸준히 연락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서희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락처가 있던데 어떤 건가요? 그래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한 7년 전인가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까요? 제가 대표님 회사에 면접 보러 갔었는데 과감하게 떨어뜨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와서는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한화오션 기업 강의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도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면접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만약에 나는 내 취업이 아니라 난 창업을 해보겠다. 내가 이제 또 다른 차원을 해보겠다 했을 때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갑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신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신감. 말이 너무 길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없죠?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